네,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앵커 경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고 계셨죠? 저희가 오늘부로 9회차 9번째 방송을 맞이하는데요. 처음에 546분으로 시작했던 이 방송이 벌써 7,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함께 성장하면서 정치 이야기, 시사 이야기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 만들어 나가는 중심 잘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스트의 초정밀 정치해부쇼 닭간다. 어떻게 이런 분을 섭외할 수가 있냐. 섭외력이 정말 장난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주변에서 참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함께 정치 뉴스를 제대로 까볼 전문가 세 분을 모셔봤습니다. 여의도 너머 쇼츠 최다 조회수의 주인공으로 등극하셨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지금 제가 최근에 본 게 20몇만 뷰 혼자서 이동학만 여의도 너머 TV를 넘나들어서 네. 다른 나라로 막 진출하고 네. 계시는데 많이 끌어오셨어요. 예, 네. 구독자가 확실히 늘었고 네. 자,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밥값은 하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창근 전 서울시 대변인이자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창근 대변인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구구절절 다 옳은 말씀이라서 정말 과찬입니다. 모시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모셔본 특별 게스트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계엄에 반대하며 단숨에 직을 내려놓고 나는 이건 못하겠다라고 선포하셨던 바로 그 분. 너무 다들 깜짝 놀랐잖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저는 그냥 원래 그냥 평범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 뭐 어쨌든 그냥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까 편안하게. 대기실에서 하셨던 네. 말씀을 해주시죠. 네. 나는 애초에 윤이 싫었다. 그래서 회의할 때 불러서 가보니까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회의냐 물어보셨다고요. 예. 이거 그렇죠. 계엄 관련된 회의냐? 그럼 나 안 하겠다. 바로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 예, 그런 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유, 이럴 때는. 예, 그 얘기는 뭐 많이 해가지고요. 뭐 그리고 자. 제가 이런 제 공직자분들이 얘기는 잘 많았다면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너무 감찰관님 쑥스러워서. 네. 자랑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어떤 결정을 단숨에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참 그런 인물들이 나라를 지탱하는 대통령의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도 않았겠죠. 당연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런 분들 말씀을 들었더라면 이런 불행도 없었겠죠. 네, 그런 불행, 저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오늘 아주 정밀하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쏟아지는 특검 이슈 중에서 꼭 알아야 할 것들만 엄선해서 싹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캐비넷 확 열어보겠습니다. 자,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저는 별명을 좀 지어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환경도 또 말도 이런 것들도 세팅한다 그래서 세팅윤 정도로 별명을 좀 지어드리고 싶은데 윤석열 측이 속옷 망신 주기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막 해명하고 반박하고 하면서 또 CCTV만 확인을 해본다면 바로 나타날 그런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러는 걸까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우선 뭐 논리적 정합성이 없죠. 뭐 더워가지고 그랬다. 뭐 무슨 냉온동물인가? 뭐 그 생각이 참 변온동물. 많아지. 변온동물인가? 아니 냉탕과 온탕 보통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참 희한해요. 어쨌든 저희가 임기 초에도 이거는 이준석 대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벌거벗은 임금님 이 얘기 저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건 원래 동화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모들에게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각하 옷이 너무 예쁘십니다. 계속 이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빨가벗고 대중들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동화 속의 이야기가 이게 현실화될 줄은 몰랐죠.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어떤 쉐입하고도 비슷한 네, 완전히 느낌이죠. 현실. 완전 딱 그 스타일이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진짜로 옷을 벗을 줄을 몰랐고 예.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 얘기를 듣는 국민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보통 사람이 걸렸다 싶으면 어디까지 망가질지를 보통 정해요. 네.
예, 근데 여기까지는 망가지면 안 되지. 요 선은 내가 지켜야지. 이걸 하는데 이분은 그 선 자체가 그냥 무너진 듯한 느낌인 거예요.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다. 예. 이게 그래서 그래도 국민의힘 소속의 한때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포로 가렸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어떻게 해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명의 여지가 없이 창피한 거죠. 해명의 여지가 없이 창피하고 저는 뭐 이걸 변명하고 싶지도 않고 뭐 우리 여의도 넘어 TV 유튜브에서 정말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정말 쪽팔리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성적으로 정말 생각을 해봤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법조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변호인들도 법조인인데 그냥 법조인들이 아니잖아요. 한때 나름 이름을 날렸던 그런 법조인들이잖아요. 네. 처음에 본인이 구속됐을 때 구속 기간에 대한 산시 그걸 걸고 넘어져서 구속이 부당하다 해서 취소받은 그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다 날로 계산하는 것을 본인이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한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구속 기간과 관련해서 나도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이 부당하다 해서 한때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가 그 사건으로 수임을 하겠다. 이래서 한때 난리가 난 적도 있잖아요. 그때를 연상시켜요. 그 얘기는 뭐냐? 고도의 전략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유혁 법조인이 계시지만 예. 제가 법 전공은 아니지만 저도 찾아봤더니 그냥 일반적인 국민 상식에서 그냥 봤을 때 예. 형의 집행 및 처우자의 개선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교도관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네. 강제력을 구사할 때 그게 어떤 수감자가 도주하거나 자살, 자해 등등등이 있는데 네. 거기에 두 조항이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가 위력으로 직무를 방해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를 위해할 때, 네. 그때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이 있었다. 네. 그리고 법조인들이 법적으로 앞으로 만약에 몸에 손대면은 조치를 하겠다. 이 얘기는 그걸 가지고 또 다투겠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본인이 예전에 최순실 특검 때 이름을 개명했지만 최순실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 구인을 했잖아요. 네. 그때도 분명히 교도 간의 협조가 있어야지만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교도 간이 협조를 하면은 강제 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그 조항을 들고 결국은 법적 투쟁을 하겠다. 이런 고도의 전략 전술 같아요. 저는 이성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속기간 사안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정말 창피할 정도로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고도의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고도의 법꾸라지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벌거벗은 임금님에다가 법꾸라지까지 나왔는데 법 전문가로서 네, 우리 네. 감찰관님께서는 요 정도 되면은 지금 이 정치력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께 정의로운 정치로 실현해 드리지 않고 본인 가족을 사수하는 그런 정치력을 상당히 발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뭐 예, 보시기에 사실 좀 어떠세요? 이 사람 평상시에도 좀 이런 스타일인가? 같이 근무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같이 근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하는 예, 얼굴로 저는 말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네. 있고요. 음. 그 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그렇지만 밥 한 끼 같이 먹어본 적이 없다는 게 이렇게 다행스럽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예. 사실 뭐 옛날에 뭐 누구나 그렇듯이 뭐 이렇게 뭐 잘 나가던 시절에는 어떤 사람들은 뭐 윤석열한테 뭐 문자를 받았네, 윤석열 씨 뭐 전화번호를 아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자랑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이런 일까지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네. 이렇게 잘 모르고 지냈던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겪어본 피의자들 중에 이런 피의자들이 없었어요. 사실은 다른 방에 있는 피의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본 적은 있습니다. 네. 다른 방에서 잡으러 나갔더니 이제 그걸 뭐 피하기 위해서 뭐 옷을 다 집어 뭐 이렇게 벗어 던졌다든가 이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윤석열 씨가 이렇게 유치장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니까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검사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검사 출신인데 법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본인에게 맞게. 그렇습니다. 세팅을 그리고 하죠. 이제 그게 너무 망신스럽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그걸 갖다 또 변호인들 측에서는 그걸 어떻게든 좀 수습하고 지워 담으려고 뭐 날이 더워서 옷이 벗었네 뭐 그걸 갖다 특검에서 뭐 본인을 갖다 너무 그렇게 뭐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CCTV 한번 딱 틀어보면 그냥 나오거든요. 음. 이 독거 수용실에는 CCTV가 다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존 기간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틀어보면은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언제 옷을 벗어가지고 언제 다시 옷을 입었는지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사실 특검팀에서도 얘기 들어보면은 카메라 다 들고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언론에 난 거 보면은 그걸 들이대니까 왜 그 카메라 갖고 온 거냐?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체포하는 모습을 모두 다 정확하게 남겨놓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 그다음부터 완전히 누워가지고 이렇게 저항을 했다는 건데 그런 거 보면 이거는 좀 수치심이라든가 본인의 부끄러움을 느끼는 대뇌의 일부분이 약간 좀 마비된 거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그럼 법 전문가로서 이 정도 되면은 저희가 내란이기 때문에 내란범이기 때문에 네네.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뉴스 기사로는 많이 봤는데 네네네. 어느 정도 형이 좀 가능할까요? 일단 내란행위 그 자체만 보더라도 법정형 그러니까 법에 규정돼 있는 형은 사형 무기죠. 네. 그러니까 보통 분들은 다 사형 아니면 무기를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음. 근데 한 번 정도 장량 강강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 이제 윤석열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 잠깐 끝나지 않았느냐, 빨리 끝나지 않았고 피해 본 사람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뭐 인명 살상의 결과까지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정도로 감형할 수 있는데 뭐 감형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고 보고 저는 사면 없이 징역 35년 이상이라면 저는 뭐 유기징역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사면이라 말씀하시니까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무기징역 35년이면은 무기징역이랑 비슷한 거 아유 같아요. 저도 근데 분명히 유기징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징역 그러니까 유기징역 35년 예, 사면 없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아유 뭐 그건 저도 예. 예. 그러니까 그러네. 65. 60년생이죠. 60년생이니까. 60년생. 예. 그렇습니까? 사면이란 말을 하니까 굉장히 분노에 차오르는 얼굴이 딱 되죠. 절대 사면하면 안 되고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저는 이분이 무슨 전략을 갖고 있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냥 약간 국민의힘 금쪽이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통제되지 않는 5살 아이와 같은 그런 느낌이고 자기 마음대로 예. 이 어쩌지 못하는 그 부모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그런 스타일이었죠. 통제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또 하나 만에 하나 진짜 전략적이다라고 네. 느끼는 부분은 이분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자기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받는 것을 이미 직감을 한 상태입니다. 네. 뒤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범이나 깡패들이 하는 일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사형수들도 통제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과거에 보면 그 한동훈 전 법무장관 시절에 갑자기 사형 그 관련된 뭐 기물들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 안 듣는 사형수들도 그 기간은 잠깐 조용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집행될까 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통제되지 않는 사형을 받을 거라는 것을 직감한 상태에서의 행동이 아주 과잉되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법적으로 뭔가 우리가 분석하려고 해도 분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냥 금쪽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영화 시나리오, 소설 이런 걸로 나올 겁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의 시야를 통해서 그것을 역사적인 어떤 사료로 만드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텐데 적어도 이 장면은 굉장히 코믹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 아무리 슬픈 영화라도 이 장면을 묘사할 때는 이게 굉장히 코믹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분의 개그 스펙트럼은 전 세계를 향하고 있어서 해외 순방 영화 이름 나왔어요. 벌거벗은 임금님. 요 영화는 꼭 나올 겁니다. 언젠가. 네. 매트리스 세팅하는 벌거벗은 임금님. 와, 요 정도 되면 그 영화는 1000만 관객 돌파하지 않을까 싶은데 대통령 전용기에 매트리스를 실어서 그 매트리스를 해외 순방할 때마다 신느라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이게 전용기를 직접 타 보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구조가 혹시 전용기 안에 그 침대를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건 아니고 네. 정부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언론 인터뷰한 걸 보면은 결국 순방하는 국가에 가서 그 나라의 호텔에 있는 매트리스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맞지 않아서 뭐 허리가 안 좋아서 딱딱한 재질이 필요해서 그래서 가져가서 그 호텔에 있는 매트리스를 교체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다 하는 게 정확한 묘사예요. 네. 저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순방을 할 때 네. 뭐 저도 청와대 부속실에 있었기 때문에 네. 순방을 하면은 그 나라의 어쨌든 호텔 중에서도 그래도 국빈급이면은 그럼요. 엄청나겠지요. 보안도 잘 되고 그리고 나름 굉장히 그 나라에서 자랑하는 호텔에 이렇게 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섭외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레코멘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같이 조율해서 이렇게 정하는데 이미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 무역 규모로나 경제 규모로나 10위권 왔다 갔다 다 하는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그간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나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때나 얼마나 많은 순방을 갔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순방 갔을 때 나름 루트가 다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루트가 있다는 거는 그 호텔 그 나라의 어떤 호텔인지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트리스를 굳이 가져가서 교체를 하고 참 저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그게 좀 딱딱하죠.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정말 진짜 소름 돋는 거죠. 우리 당에 있었던 믿고 싶지 사람이라는 않아요. 게 너무 네, 믿고 싶지 네. 않고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더 창피한 게 네. 그 나라에 가면은 네. 미국은 예외예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순방을 할 때 네. 정말 미국에서 이거 뭐 극비 보안 사항이 아니니까 이미 네. 뭐 다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시니까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화물 군용 화물기에 차량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싣고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의전 차량도 안 타요, 미국 대통령은. 근데 다른 나라 대통령은 국내 순방 왔을 때 우리가 경호를 제공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의전 차량을 다 타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가면은 우리나라의 정말 수행원이라고 하는 측근 수행원들 말고 그 나라 수행원들이 경호를 합니다. 네. 그 경호 의전도 받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차량도 다 의전을 받고 그러면 그렇게 교체하는 상황 자체가 외국 경호원들한테도 다 노출된다는 소리거든요. 그 네. 나라에서 의전 담당하는 상황에서는 참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 시설이 마뜩치가 않다는 건가? 뭐 그것도 있고 이게 그 이걸 나라 무시하는 경호원들이 건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게요. 예, 침대를 들어 옮기니까. 예, 창피해요. 정말 저는 아직도 믿고 싶지 않아요. 정말 계속 믿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왜냐하면은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정말 기괴하죠. 네. 대통령 전용기도 끔찍하죠, 아주.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고 다 했지만 미국의 에어포스 원도 네. 이미 구조나 이런 게 다 나왔지만 사실 뭐 대통령 전용기는 민주당 관계자들도 직권에 받게 돼서 할 거예요. 네. 하나의 집무실이에요. 집무실이자 전용기는 거기에 숙박을 또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나라 가든지 아니면은 남미를 가든지 중동을 가더라도 비행기 안에서 잘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항공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항공 시간에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 스케줄과 해외 스케줄을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1박 3일을 국빈 방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자야 돼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침실이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비행기 안에 침실을 놓기 위해서 가져간 게 아니라 해외 가서 그 나라 호텔에 있는 침실을 바꾸기 위해서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경악스럽네요.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비행기 호텔 아니요. 비행기 안에 있는 침대가 불편한가? 그거는 이미 생각했는데 뭐다 있어요. 상대 나라의 침대를 바꾼다. 와 엄청난데 이 정도로 허리가 안 좋으니까 좀 딱딱한 거 찾으시면은 지금 감옥에 온돌 잘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죠. 네. 뭐 냉방이 좀 문제겠지만은 겨울에는 난방도 겨울에는 잘 될 것이고 옛날에는 아예 난방도 안 됐는데 예. 요즘은 이제 그 온돌 깔려 있는 곳이 딱딱한 많습니다. 온돌 바닥 아주 마음에 드실 것 같은데 그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겠죠. 그리고 뭐 사실은 이제 그 매트리스가 생각이 많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썼던 이 보면은 검찰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좀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아 자기가 진짜 손 이제 많이 가는 스타일 맞았다. 네. 금쪽이 맞아요. 그 제가 자기가 이제 그 새로운 임지를 옮겨가면 이렇게 기관장의 경우에는 그 안에 내실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침대 같은 게 이런 게 있는데 뭐 점심 같은 거 먹고 들어와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자고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는데다가 사무실을 옮기고 나면 꼭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집기 스타일로 바꾸기를 원한다던가 혹은 관사에 있는 그
침구라던가 뭐 이런 것도 새 걸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한다던가 좀 까다롭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분이 그 총장 시절 또는 뭐 검사장 시절 그때도 네. 좀 이런 스타일이었나요? 총장 시절에는 저 2층에 있는 그 체력 단련실에 있는 그 뭐죠 그 러닝머신 네. 그거를 하나 좀 올려다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예 내실에다가 안에다 공용을. 넣어놓고 안 썼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가 속옷 그렇지. 걸어놓은 나도 거 아니에요? 들면서 설마 운동을 했을 리가 그 안 써. 아이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아 운동을 했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지. 직원들이 그래서 좀 상당히 그러려면 갖고 내려오지 지금 러닝머신도 부족한데 그걸 왜 가지고 올라가냐고. 중요한 건 이거는 개인용이 아니라 공용으로 쓰이고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물품을 예. 본인 방으로 끌어다가 그냥 그렇습니다. 속옷거리용으로 썼다. 뭐 이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자기 편한 대로 막 하던 거라서 결국 이 아. 매트리스 이런 것도 예.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니까 음. 남의 시선이나 이런 걸 의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좀 본인이 불편해도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라고 하면은 네. 좀 이렇게 좀 자제하고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그런 덕목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어떻게 앞으로 보세요? 기괴하고 괴기스러운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전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2주 전에 이런 이 논란이 있었죠 또. 그러니까 관저에 사우나 있거나 이런 거는 저는 이해할 법하다고 생각해요. 예. 관저니까 자기 관저니까. 집이니까 대통령께서 뭐 열심히 일하시고 쉬시겠다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다는 거는 저는 2주 전에 이거 처음 알게 됐고 네. 이게 계속 그 방탄을 하다가 결국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이 집무실에 사우나 있고 지금 오늘 매트리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매트리스도 집무실에 집무실에 그 뭐 보통 야전 침대 이렇게 놓고 뭐 이렇게 늦게까지 야근하다가 이렇게 잘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본인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은 역시 일 열심히 하시니까 저 정도 할 수 있지. 근데 딱 떠오르는 게 그냥 술이에요. 바로 언제든지 나는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낮에도 아침에도 술, 점심에도 술, 저녁에도 술. 가짜 퇴근 차량 보내고 가짜 출근 차량 보내고 이런 게 그냥 다 드러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엄청난 분석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공적 마인드라든가 이 대통령의 직위 자체를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내 24시간이 모자라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이 아니라 그냥 이 자체를 그냥 즐기기 위한 그냥 권력의 하나의 그냥 자기 출세의 어떤 수단 네. 그거를 김건희 여사와 그렇게 둘이서 그런 방식으로 이것을 지금 소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런 기괴스러운 것들을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고 또 그 관계들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에서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거고 뭔가 새 나갈 때쯤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노, 경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통제하고 근데 결국 이런 얘기들이 저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믿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여서 앞으로 책을 한 권 내시면 좋겠어요.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 1, 2, 3 해가지고 쭉 목록으로. 저도 우리 유혁 감찰관님처럼 참 윤석열 정부가 예. 같은 당으로서 우리 당의 대통령이었지만 예.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 있었던 게 천만다행입니다. 대통령실에 얼씬도 안 했고 저는 아크로비스타 안 가보셨어요? 저는 아크로비스타 앞도 안 가봤습니다. 거기서 예. 술을 한 잔 딱 해야 대통령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사람이 아닌 게 다행이고 다만 정말 억울한 것은 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저는 처음에 그랬거든요. 저도 당협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 당에 입당한다 했을 때 저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과 관은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거와는 비할 바가 안 되잖아요. 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그렇게 과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내부에서 반대를 했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미 대세가 기울은들 국회의원도 아닌 사람이 원내 당협위원장이 얘기한들 그게 먹히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당의 또 대선 후보가 됐으니까 네. 그래서 당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게 지금은 정말 억울할 따름이에요. 이 정도로 공적 마인드가 없이 공과 사를 구분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대통령은 프레지던트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게 프레지던시잖아요. 그러니까 프레지던트만 생각했던 사람인 거예요. 프레지던시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직이 가지는 정말 엄격함, 고귀함 그러한 자리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억울하고 당이 믿고 싶지 않고 우리 당이 정신 차리자고 하는 이유가 예.
국민들이 아무리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더라도 네. 안 바뀌면은 국민들이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근데 그 바뀌는 건 결국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말 엄격한 절연을 하고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시기에 대통령실의 출장소랄 얘기를 왜 들었을까? 그것을 반성해야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반성을 안 하는 게 저는 더 한심한 거죠. 아, 보통 여기 지금 문자 메시지 채팅창에 보니까 매트리스를 꺼내지 않았을 거래요. 항상 전용기에 대기했을 거다. 국내에 있었던 적이 없었다. 여름아님께서 아주 전곡을 찔러주셨고요. 집무실에 사우나. 사이즈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킹 사이즈 정도 갖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저는 더블 그 킹일 것 같습니다. 생각 나는 상당히 계속 컸다고 합니다. 그 전용기 안에 그걸 실으려고 낑낑대는 그 실무자들의 어떤 모습들이 떠오르면 아 막 서글퍼져요. 뭐 마음이 네. 아프죠. 그 작은 문에다가 막 큰 침대를 막 넣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그게 네. 뭔지도 모르지 않았을까? 네. 바닥에 이부자리를 기분 왜 펴드리는 가져가지고. 걸로. 음. 그렇네요. 아 이게 지금 채팅창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조금 전에 디렉터 오님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아 박수 한번 주시죠.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5,000원에 기가 되고 슈퍼챗을 2번을 보내주셨어요. 이야. 예, 제가 대화 나누다 보면은 이거를 캐치를 못할 때가 있어서 방금 한 분 더 있었는데 디렉터 오님이 3만 원에 슈퍼챗도 보내주고 오늘 여러 번을 쏴주셨군요. 예,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저희는 참 여러 가지로 의견 막 주고 계신데요. 자, 우리가 또 다른 이야기 한번 하면서 또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윤 씨가 감옥에서 나름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이 김건희 씨를 조금 엄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서 궁금증이 일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본인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냐. 역시 사랑이 깊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김건희 씨의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자, 김건희 씨 측이 공개 소환에 응할 방침으로 알려졌는데 드디어 포토라인에 설 것 같아요. 진작 검사 조사를 받았으면은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어떻게 좀 보시는지 말씀 누구부터 주시겠습니까? 김건희 씨 네. 그 출석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검사 생활하면서 네. 지난번 같이 그런 식으로 전화기까지 맡겨놓고 피의자 그러니까 피조사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조사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사실 뭐 순수한 참고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참고인도 아닌데 지난번에 이창수 검사장 그리고 이제 그 조상원 4차장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참 검찰로서도 대단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 시작한 이후로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서 제 입장에서도 좀 아주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어쨌든 제대로 된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됐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네.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워낙 지금 뭐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 40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건희 특검이 60명의 파견 검사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제보 같은 게 계속 밀려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당연히 이제 이 소환이 지금 너무 이게 아무리 뭐 내일 6일이라고 하지만 이조차도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 얼마나 소환에 순순히 응할지 그리고 본인들은 계속 이제 순순히 응하겠다는 취지로 일단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건 말에 지나지 않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조사에 응할지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출석해서 아프다고 쓰러질 수도 있는 거고 출석해서 뭐 집에 가가지고 할 일이 있다고 뭐 이러면서 일찍 갈 수도 있는 거고 출석해가지고 진술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과연 수사에 협조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약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봅니다. 빈혈기가 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차일피일 답변하는 것들을 다 미루고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네. 아마 국민들께서 주목하시는 부분은 출석하는 모습일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막 양복을 어떻게 하든 너무 과잉되게 막 철랑철랑거리면서 이거 얼굴을 가리려고 막 엄청 근데 노력했잖아요. 과하게 얼굴을 가려서 그러니까 그것도 궁금했어요. 왜 저렇게까지 왜 저렇게 하지? 본인 스스로 그냥 얘기할 게 있으면 얘기하면 되고 네. 없다면 그냥 네. 없다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얼굴 다 공개된 분이시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 김건희 씨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마디 딱 연습하고 올 것 같아요. 그냥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차피 막을 수도 없잖아요. 네, 취재진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거기는 아주 짧게 그냥 치고 들어가거나 한 마디도 안 하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예. 어떤 스타일로 스타일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항상 컬러풀하게. 아, 저는 두 가지 샤넬 시나리오인데요. 백을 들고 나올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인데 이번엔 또 그거겠지. 모두가 다 지금 출석하시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네. 저는 아직도 정말 출석할까 하는 의구심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요? 믿고 싶지 않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한다면은 네. 처음 출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처음 출석은 거부할 수도 있겠다. 네. 언론에서는 한다고 했지만 출석을 진짜 안 할 수도 있겠다. 음. 만약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출석을 했어요. 네. 했을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검 출석해서 첫날은 첫 번째 조사 때는 성실하게 안 받았잖아요. 본인 마음대로 종료하고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리더해가는 식으로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총 조사 시간이 실제 뭐 5시간인가 6시간인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도 만약에 출석한다면은 윤 전 대통령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저는 아직도 저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정말 출석해서 포토라인에 설까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전혀 신뢰하지 않은, 믿고 싶지 않고 알 수 없고. 안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네, 안 나올 것 네. 같고. 그런데 이게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이게 영부인한테 비화폰, 일반적으로 영부인은 핸드폰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영부인님으로 등록된 대통령급의 경호를 받는 비화폰을 소유하고 있다.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청와대 부속실에 있었다 그랬지만 네. 비아폰이라는 얘기 자체를 네. 저는 윤 정부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많이 들은 게 지금 처음이에요. 저희가 청와대 부속실에 근무할 때는 그때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은 물론 부속실에 있는 직원들도 저도 일정을 제가 총괄 일에 담당했기 때문에 네. 저도 물론 보안폰을 받았어요. 네. 보안 교육도 받고. 근데 저희는 그때 보안폰이라고 불렀어요. 네. 비아폰이라고 부르지 않고.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비아폰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비아폰이 보안폰하고 또 다른 성격의 네. 전화번호가 이미 저장이 돼 있는, 쉽게 말해서 사무실 집무실에 탁상에 전화가 있으면은 1번 버튼을 누르면 누구한테 다이렉트 연결되고 2번을 누르면 누구한테 다이렉트 연결되고 이런 식의 폰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아폰은. 네. 그래서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고 김건희 여사가 누구든지 대통령처럼 바로 전화를 다이렉트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부인에게 비화폰이 기존에는 주어졌던 것인가, 처음인가? 뭐 그러니까 이런 그 말씀 드린 게 박근혜 대통령은 영부인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례가 없었죠. 예. 없었는데 제가 추측컨대 저희가 만약에 그런 비아폰이라고 했으면은 전임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잖아요. 네. 같은 당이지만 그럼 저희도 그런 비아폰을 받았겠죠. 근데 저희는 보안폰이었거든요. 네. 그 보안폰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버튼을 단축키를 누르면은 바로 전화가 연결되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예. 근데 지금 윤 정부에서는 그러한 단축키를 누르면 바로 연결된다는 그런 전화번호가 있는 폰을 정말 그 폰을 가져야 될 사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한테 줬다는 것도 문제인 거고. 그리고 과거에 다른 정부에 영부인이 있었던 정부의 네. 사례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또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한테 줬다는 것도 문제인 거잖아요. 아하. 근데 그 대통령 영부인한테 준 비아폰이 네. 윤 대통령하고 동급이라는 것은 더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영부인은 엄연히 확대 해석해서 공적인 신분이지만 말 그대로 공무원 신분은 아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민간인 신분이잖아요. 근데 그걸 대통령과 동일하게 그걸 지급받았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희 그 민주당에서 보기에도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런 행태들이 결국 저는 두 가지 목적을 가졌다 봅니다. 예. 첫 번째 목적은 일단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야당에서도 굉장히 많은 요구들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무마시키는 그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남편이 모든 걸 다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건 나서서 제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수사 무마의 목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권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창원 산단 명태균 씨로부터 이제 드러난 일들이 이제 텔레그램으로 창원 산단에 대한 개요 뭐 네. PPT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 할 때 장관들, 차관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연락을 취해야 할 됐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이권 개입의 목적 이걸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이제 갔는데 문제는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은 A급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서실도 보니까 B급을 썼더라고요. 네. 안보실 C급을 썼어요. 예. 근데 대통령이 쓰는 A급을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건 그런 정도의 어떤 위상을 정부 내에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저희 대통령께서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실 때 이런 메시지를 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할 때도 김건희 여사가 밤새도록 대통령 폰을 가지고 답장을 보냈다는 사실이 한번 드러난 적이 맞아요. 있었죠. 네. 그때 대통령께서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미쳤냐? 왜 잠을 안 자고? 그때 포인트는 미쳤냐? 왜 남의 폰을 당신 폰처럼 활용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냐? 요게 포커싱이 맞춰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미쳤냐? 왜 이 시간까지 잠을 안 자고? 건강 나빠지게 내일 해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대통령 폰으로 이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만나는 모든 이 사람들과 이미 대통령 폰으로 그냥 대통령인 것처럼일 수도 있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본인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비화폰은 비화폰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폰대로 네. 이런 이 국정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끼쳤을 것이다. 아니 라는 이거 생각이 드는 생각해 거죠. 보니까 그럼 대통령이 가져야 될 폰을 본인이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폰이 없고 아니요, 대통령도 있긴 있는데 대통령과 동급의 폰 두 A급. 개입니까? 되게 확실해요? 그렇죠, A폰. 아닐 수 이게 있을 것 5대인가 6대예요. 아 그래요? 폰이. 그리고 이게 폰이 들어가면 어플 네. 시스템이어가지고 예. 여기에 이제 클릭만 하면은 바로 그 사람한테 바로 전화가 연결되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한테는 A가 안 보이죠. B 등급은 예. C 등급은 A, B 등급이 안 보이죠. 근데 그 아래에만 전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A는 A 다 등급은 보고 있네요. 모든 국정을 다 보이는 그런 어플이었던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건 사실상 V0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 사실로 이제 드러나게 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그 두 분 말씀하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뭐 영부인이라는 지위가 어느 정도 공적 지위인 건 틀림없죠. 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비화폰이라는 거 목적 자체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극도의 비밀을 유지해야 될 상황에서 아주 제한된 상황에서 제한된 사람들만 사용하라고 한 것인데 지금 그 김건희 씨가 공적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최고 등급의 비화폰을 부여받았다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김건희 씨가 사용한 그 시점이나 이런 통화 내역을 보면 자신과 관련된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될 상황 그리고 본인이 약간 법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상황에 주요 그 정부 인사들과 통화하기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아주 상당히 잘못된 거고 지난번에 김성원 차장 소환했을 때 그 내란 특검에서 어떤 죄명을 했냐면 이렇게 민간인 노상원 씨한테 이 비화폰을 준 혐의 자체를 직권남용 뭐 권리행사 방해 이런 식으로 의유를 했다고요. 그러면은 이 폰 자체도 사실은 이 폰을 사용한 시점도 중요하지만 이 폰을 누가 주라고 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제 절차,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어떤 결제 절차를 거쳐가지고 김건희 씨한테 주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나중에 이 내용을 삭제하라고 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그런 살펴요. 것들이 그런 정황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죄가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그렇죠. 봅니다. 날 수도 있으니까 면밀하게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이 김건희 씨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관계로 김건희 씨의 집사 김예성 씨가 귀국을 했을 때 또 어떤 말을 하는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해 보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최근에 또 베트남 갔다 오셨으니까 베트남에 베트남 있다가 가서 아닙니까, 만났어야 지금? 되는데 못 만났어요. 출장 갔다 잡으러 갔다가 오셨고 못 잡아서. 이분은 베트남 계시고 무슨 관계이십니까? 전혀 관계 없고 제가 혹시나 해서 만날 줄 알았는데 못 만났어요. 네. 근데 김혜성 씨는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하고 10년 이상 된 그런 깊은 관계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김혜성 씨를 보고 돈을 줬겠어요. 그 쓰러져가는 기업에 말은 투자인데 투자가 아니잖아요. 거의 뭐 130억 뭐 184억이라는 돈을. 184억. 근데 그 투자의 주체 중에는 저는 정말 제가 충격적인 게 제가 정권회사 출신이라서 잘 아는데 네. 한국증권금융이라는 데는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건전한 회사고 거의 중공기업이에요. 그 회사조차도 거의 50억 가까운 돈을 투자했다? 김혜성 씨가 뭐라고 김혜성 씨를 보고 줬겠어요? 밝혀야죠. 그래서 김혜성 씨는 본인이 이제
여권도 취소되면은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빨리 본인이 창피하는 모습을 당하기 전에 들어와서 그 184억에 대한 경위를 철저하게 밝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아까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우리 이채고도 했지만 비단 이것뿐이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10년지기 사람이 184억도 이렇게 쉽게 굉장히 쉽게 네. 투자를 받았는데 이거 한 건만 했겠냐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네. 야, 그래서 이 김씨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사건들 같은 경우에 네. 보면은 전형적으로 주범이 뒤에 숨어 있고 예. 중간에 그 실질적인 실무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을 때 예.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거나 사망한 경우가 예. 아주 이 사람이 죄를 면하기에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도망가거나 혹은 뭐 이렇게 그 사망한 경우에 그쪽에 모든 책임을 다 지우고 그러니까요. 본인은 빠져나가고 이런 방법이 있는 건데 김혜성 이 사람이 뭐 나가서 귀국하지 않고 있는 것도 결국은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뭔가 교감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람이 외국에 출국한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거 전부 다 밝히면 단순하게 그 본범으로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범인 도피라던가 뭐 여러 가지로 추가 혐의가 밝혀질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그 옆에 영부인 이런 그 권력의 언저리에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그 건건이 뭐가 될 만한 거에서는 개인적인 이익을 챙겼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건 어쨌든 엄벌에 쳐야 될 사안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김혜성 집사, 김건희 집사, 김혜성 씨의 신병 확보를 확실히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진실을 제대로 파헤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대통령 내외, 전 대통령 내외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돈을 줬네, 안 받았네 뭐 이런 말도 오가기도 하고 지금 단독으로 뜬 기사가 많은데 권성동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일시와 장소가 명기되어 있는 다이어리가 발견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권성동 씨도 마찬가지고 네. 약간 국가를 사익 모델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공적 행동 자체가 없고 이 공적 뭐 어떤 지위 자체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권성동 의원의 경우도 지금 통일교랑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에 네. 이 글로 가지 않기로 돼 있었던 그런 일정을 통일교 쪽에 무조건 가야 된다. 네. 신도가 300만이라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다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어제 이제 단독 보도로 나온 게 수첩에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큰 거 한 장. 음. 보통 큰 거 한 장이란 말을 많이 썼대요. 그 넘버 2가 통일교 넘버 2가. 그래서 그거를 따져봤을 때는 이건 무조건 1억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권성동 의원을 당연히 모셔서 들어봐야 되는 거겠죠. 본인도 할 말이 있겠죠. 아니다. 혹은 이거는 너무 모함이다. 뭐 얘기가 있겠죠. 항상 그런 식의 네.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해볼 테면 해봐라.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분도 어디까지 망가질지는 이분은 선은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누워서 그냥 땡깡 부려버리는데 이분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 선이 있는 않을까? 분인가요? 네, 그렇죠. 알수 이번에 네. 그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김문수 후보로 하는 수 없이 되고 난 상태에서 빨간 야구 잠바 같이 입고 옆에 서서 웃고 있는데 너무 민망한 거야. 그 사진이 같이 있는 모습이. 이분도 약간 냉온탕을 완전히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예. 어떤 그런 추측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을 사석에서 만난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네. 사람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되게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사람이 괜찮다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사람 잘 챙겨주고 엄청 잘한다는 후배들한테도 거예요. 엄청 뭐 근데 되게 괜찮은 네. 사람이래요. 근데 네. 왜 이러는 건지. 네. 공적으로 잘못되면 잘못되는 거죠. 공적 마인드가 없으면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네. 윤 씨도 사람 괜찮을 수 있습니다. 형 같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런 주로- 형 갖고 싶다 이런 얘기. 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어떻게 부르나요? 검사들 중에서는. 저는 그냥 뭐 관련이 없다 보니까 그냥 윤석열 씨, 윤 총장 뭐 이런 식으로 직함을 불렀는데 네.
그 친한 사람들끼리는 형님이라고 많이 했다고 하네요. 형님?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형님,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도 보면은 후배들 많이 챙겨주고 술 많이 사주고 뭐 고기 반찬 없으면 밥 안 먹고 이렇게 총무가 저 부총무가 그 생선도 별로 안 좋아한다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만 먹고 형성된. 예, 고기 항상 그 육고기가 있는 예. 음식점으로 정하지 않으면 화를 내고 이러는 거 말고는 아주 좋은 형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형이었다고 지금 합니다. 믿고 싶지 않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 그러니까 좋은 형으로 남았어야죠. 왜 대통령직에 도전해가지고 예. 김치찌개 예? 끓여주는 그냥. 형으로 그냥 예. 성렬이 형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상시에는. 예, 성렬이 형이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푼수기도 있고 뭐 이런 게 그러면 있어가지고. 성렬이 형까지라고 호칭이 가능한 사람들은 자택에 가서 같이 소주 한 잔, 소맥 한 잔 하는 겁니까? 그 정도 사이 그렇다고 되면 하네요. 성렬이 형.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소맥 한 잔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옆에 이제 그 방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방에서 이렇게 재워주고 가는 사람이 이제 1번 찐윤. 아 거기서 잠까지 자면은 예, 바로 1번 형수. 찐윤. 예, 그리고 형수가 되는 예, 거고. 건희 형수 바로 들어가는 근데 거. 그렇게 형수까지 되고 그런 끈끈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사건을 원하는 대로 처리 안 해준 사람들은 네.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V제로가 맞네요. 네. V제로가 맞아.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이 예전에 녹취 파일이 나왔을 때 그 국힘 뽀개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본인이 대통령이 됐고 된 이후에 어쨌든 나라 국가 자체를 뽀개려고 했었던 그런 전 시도라고 보는데 지금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을 지금 뽀개고 있다고 봐요. 지금 권성동 의원도 결국 여기에 들어가 지금 이게 빠져들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수많은 시도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정말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전에 있었던가? 저 자신도 좀 되돌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국가까지 뽀개려고 했지만 그거는 민주당이 막은 거고, 민주당이 막았잖아요. 그거는 국민들의 삶은 민주당이 막아요. 굉장히 근데 심각하게 말씀하셔. 국민의힘은 지금 완전히 뽀개지고 있는 중이다. 완전히 가루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탄생, 윤석열이 쳐놓은 재탄생. 덫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 상황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신의 모든 어떤 임기 이런 것들 다 바쳐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면서 국힘 뽀개기 그리고 자신의 모든 어떤 남아있는 생 그 자체를 감옥에 다 투신하면서 이 모든 걸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야, 이 국민의힘 이거 헤어나오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이러한 건전한 세력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탄생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얘기해요. 진짜 버리고 비워야지 네. 기회가 온다. 그래서 그 버리고 비우는 게 예.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버리고 비울 수도 있고 우리 스스로 버리고 비울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2004년 천막 정신을 아는 사람이 몇 없다. 친윤, 찐윤, 언더찐윤들이 천막 당사를 기억 못해요. 지금 왜? 나경원 의원도 천막 쳤잖아요 최근에. 그때 당시 천막이 없었기 때문에 천막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실내에다 텐트 치는 게 처음 봤죠. 그래서 그 천막을 아는 사람들이면 이렇게 안 했겠죠. 네.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거고 그래서 재탄생이란 말을 저는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윤석열 그 씨가 뽀갠 게 뭐 국민의힘만 뽀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도 아주 완전히 뽀개졌고 의료 시스템도 많이 뽀개진 거 같아요. 아유 동의합니다. 그다음에 저 과학기술, 기초과학 예, 연구도 예. 많이 뽀개진 거 같고. 진짜 동의해요. 예. 예, 그것도 뽀개졌고 또 그다음에 또 하나 뽀개진 게 민주주의도 뽀개려고 했는데 네. 민주당이 막았습니다. 아 그거 그리고 말고도. 학력철폐도 군- 일어났어요. 그렇죠. 군도 군도 뽀개네. 뽀갠 거죠. 군 네. 시스템도 뽀개고. 뽀개고. 그리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좋은 대학을 나오면 저 사람이 유능할 것이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보잖아요. 그거 그거 학력철폐가 믿고 싶지 않게 만들었죠. 그래서 믿고 그냥 묻지마 명문대는 아니다. 그 음. 사람의 진심을 보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그렇지. 것을. 네, 모든 걸 다 신중하게 예, 만들었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근데 우리가 이제 역대 정부들을 다 되돌아봤을 때 각 정부마다 하나씩의 업적은 다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네. 하지만 업적이. 진짜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때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 게 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비판이 무색할 정도로 윤 정부도 사실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정부는 그래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것들을 어쨌든 막아내기 맞네. 위한 마음껏 노력을 그래도 말씀하시죠. 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도 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거 나이 낮춘 거,
이거 엄청난 공이에요. 만 나이도 유일한 성과가 만 이겁니다. 이건 낮춘 거. 필요했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 맞아. 뭐 그런 이제 우리 이채고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코로나 19의 그러한 어떤 위기를 극복한 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혼자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함께 팬데믹을 극복했는 거고 전 세계의 모든 정책이 거의 동일했어요. 그리고 그 백신이라는 부분이 전 세계가 협의하에 했기 때문에 같이 극복한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윤 정부가 나이를 낮춘 거 물론 그게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윤 정부가 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 게 저희 당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정말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4대 개혁을 열심히 외쳤잖아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 그런데 의료개혁은 사실 갑자기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왜 2,000명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그랬을 때 성공을 못했더라도 이게 뭔지는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었는데 윤 정부의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내가 뭔지를 설명을 못하겠어요. 제가 같은 당이지만. 그 연금개혁은 박근혜 정부 때 공무원 연금개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윤 정부 들어와가지고 남은 게 그러면 국민연금개혁인데 국민연금개혁 하다 말았잖아요. 그래서 한 게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네. 아 이게 보수 멸망의 큰 그림을 그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아, 근데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금 원망 섞인 얘기인데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윤석열을 기용함으로써 이분이야말로 보수 멸망, 이 진보가 정권을 잡기 위한 정말로 큰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닌가.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긴 하지만 이런 말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으로 기용할 때도 엄청 사람들이 방탄을 많이 쳐줬죠. 네.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그 뒤에 기행스러운 모습을 두 가지 보여줬잖아요. 네. 첫 번째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네. 그리고 그 뒤에 추미애 전 장관하고 또 뭔가 맞붙었을 때. 네. 근데 그럴 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이제 가름말을 타면서 사실은 엄청난 사달이 일어난 거죠. 근데 네. 역사의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제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선택들. 예, 그렇게 이제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에 대한 것은 비판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안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방금 이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고 또 당대표도 새롭게 선출되고 하다 보니까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잠시 후에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고스트의 초정밀 정치해보쇼 닭간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들 해주셨죠? 많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이야기 나누느라고 다 소개는 지금 당장 해드리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제작진들 그리고 여기 와주시는 게스트분들도 다 읽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의견들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슈퍼챗과 후원 계좌 열려 있습니다. 소액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관심과 사랑이 더 큰 저희가 아주 성실한 이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광고 칸도 이렇게 비어 있죠. 여기다가 혹시 쓰레기 책 네. 하나 홍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동학 최고님. 나중에 가격 한번 알려주실까요? 예, 그럼 네. 출연료에서 까고 그러니까 하셔야겠습니다. 닭 간다가 그 출연료도 네, 까는 거예요? 출연료도 까는 거예요. 예. 여기다 이동학 최고 이름을 좀 예. 걸어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솔선수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디 출마하실 때 여기다가 이름 한 점 걸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영종도 강화도 옹진군의 시민분들이 많이 사시는지 아니 모르겠네요. 옹진 가가지고 네. 네. 물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찍은 영상 예, 영종도 가가지고 제가 놀래가지고. 추울 때 와 진짜 네. 퍼포먼스가 엄청난데 거기 진심이 느껴져요. 이거는. 기후 위협이 굉장히 심각하게 예.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는 많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쓰레기 관련돼서 굉장히 생각이 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게 분리수거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바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유럽에는 분리수거하지 않고 음식물 네. 쓰레기도 빼지 않고 그냥 다 섞어서 한꺼번에 버린다면서요. 네, 소각장으로 많이 가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네. 지금 국민의힘을 죄송합니다면은 소각장에 한꺼번에 이렇게 해서. 근데 헌법 8조 사항에 예. 정부만이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발전적 해체, 내부적으로. 그래서 다시 재탄생을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정말 그렇게 응원 드립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여의도 캐비넷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에 갇히지 않고 편들지 않고 여의도 정가를 제대로 깝니다. 무조건 편들지 않는 여의도 캐비넷 한번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정청래 당대표의 행보가 아주 심상치가 않아요. 개업에 반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통합을 강조하고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도 적극적으로 기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파격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뭔가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뭐 원래 엇박자 나는 게 이 전략이죠.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면 원래는 이게 뭐 역풍이 부는 게 맞죠. 근데 역풍이 없잖아요. 왜 없느냐? 그렇게 해도 지금 국민의힘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고, 또 국민의힘이 국민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지지를 다시 한번 모을 만한 정도의 공력 자체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네. 모든 힘이 다 유실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헌법 바깥으로 나간 대다수의 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창근 위원장님처럼 안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 상식에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여전히 당 주류파, 그러니까 친윤, 찐윤, 윤어게인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전환길의 늪에 빠져 있고 김건희, 윤석열의 늪에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어떻게 과연 협치를 할 것이냐. 국민들도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이 자체가 아니 당연히 협치해야지. 그렇지만 협치할 대상 자체가 정상적인 상태로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해도 지금 그렇게 역풍 같은 게 불지 않는 이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강약 전략을 써야 돼요.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또 대통령께서 그런 유화 제스처를 취할 때는 여당으로서 보조를 맞추는 모습도 보여주고, 저는 그런 모습을 약간 능수능란하게 앞으로 해나가지 않을까 그걸 기대를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또 방문을 해주셨던 이준석 당대표의 개혁신당, 여기까지 근데 또 패싱을 함으로써 뭔가 조금 불편한 심기가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의 결과, 개혁신당의 결은 조금 다르지 않나? 어떻습니까? 뭐 정청래 신임 대표가 볼 때 똑같다고 보겠죠. 근데 저는 정청래 신임 대표한테 조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민주당의 건전한 세력,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한테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윤석열 정부에서 교훈을 찾아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윤 정부는 대통령실의 그립이 더 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출장소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잘못이 무엇인지 반성하자고 우리가 네. 혁신위에서 얘기를 했고, 그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보면은 오히려 대통령실보다 민주당의 그립이 더 센 듯 보여요. 네. 그러면은 민주당만 놓고 그 안에서 시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역풍도 없고 네.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야당이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시야를 넓혀서 민주당 정부로 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로 대한민국의 틀 안에서 보면은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 무너질 수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대통령실의 그립이 셌을 때 윤 정부가 무너졌어요. 민주당의 그립이 세면은 이재명 정부와 A로 가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 A로 가는데 민주당은 B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업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차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랬고, 그리고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내가 다 보듬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장, 통합, 회복, 협치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거기에 부합하기 위해서 처음에 잘 안착하고 있다. 저도 칭찬했어요. 그래서 경제 인사를 제일 먼저 했고, 경제 인사들을 만났고, 청취를 했고, 민생 행보를 계속했어요. 그 최근에는 기업인들을 옥죄는 배임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라 그랬어요. 네. 하지만 여당이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상법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협치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남은 소액 주주들이 집중 투표제를 해가지고 이사 한 명을 뽑는데 몰아주기로 한 집중 투표제. 그리고 감사위원을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 이상 뽑도록 복수 감사위원 추천. 네. 이런 부분들은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어요. 근데 공청회 안 거치고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더 센 상법 했잖아요. 그리고 노랑봉투법 어떻습니까? 노랑봉투법의 기본 취지는 노와 사를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한데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은 노의 균형을 더 높이는 거예요.
사측이 하층에 지하층까지 모두를 다 협상을 하라 그러면 1년 내내 협상하다가 올릴 나봐요. 그리고 노조가 불법 증인해도 사측이 대응할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적은 우리의 지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진출해 있는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나 주한 EU 상공회의소나 외국 기업들조차도 탈한국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관세 협상을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 이미 3,500을 투자를 하기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투자를 얘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미 한 1,000억 가까이 투자를 했어요. 네. 이런 기회에 오히려 법인세까지 인상시키면은 저는 기업들이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미국이 대한민국보다 법인세가 더 싸. 노동 유연성은 100% 보장돼 있어. 그리고 규제도 없어. 잘 됐다 싶을 거예요 아마. 차라리 미국에 진출해 있는 이상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이 국민 정서기 때문에 대기업은 국민 기업이라는 그런 정서 때문에 못 나갔지만 네. 이번 기회에 아예 미국에 눌러 앉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은 정청래 대표는 야당을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법안을 정광석화처럼 하겠다고 해가지고 과연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될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되돌아보고 책임 여당답게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로부터 불행했던 거 반성하고 인정하기 때문에 저도 이재명 정부가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차기 대통령은 여야가 공정한 경쟁하에 정권을 재창출하든 정권을 교체하든 그건 그 다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은 정청래 대표 전 태도 바꿔야 된다 생각해요. 예. 야, 그렇죠. 지금 감찰관님 보시기에는 이 국민의힘도 정청래 신임 당 대표에 대해서 또 맞받아 치느라 독서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극좌 테러리스트, 내란 교사범의 주범 이렇게 하니까 좀 표현이 너무 서로 과하게 오가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좀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이나 이런 네. 거는 뭐 좀 불편하게 여기는 데도 있는데요. 사실은 뭐 제가 두 분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제가 표현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두 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참 추상적으로 맴돌았던 것들을 두 분이 참 잘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두 분한테 참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제가 참 부족한 게 많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네. 저 이렇게 이런 시간을 내주신 것만으로도 참 영광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 처음 생각하셨던 그런 그 뜻과 정청래 대표의 뜻이 좀 일치해가지고 좀 사실 지난번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던 거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랬던 게 아주 가장 큰 뭐 지금 문제점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일 없도록 좀 요즘 아주 마음 편하거든요. 전 요즘에 사직도 했고 뭐 이렇게 출근하는 데도 없고 뭐 아주 여러 가지로 마음 편한데 좀 이렇게 정치 관련 뉴스나 이런 거 보았을 때 좀 국민들이 편안함을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네. 정치가 좀 많이 어지럽고 국민들에게 어이없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까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한참 하긴 했지만은 네, 우리 네. 감찰관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막아서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일조했다라는 비판을 좀 받고 계셨는데 그게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 혹시 생각이 어떠십니까? 저는 어떤 제가 마음 드세요? 징계를 막은 시점에서부터 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시간적으로 1년 4개월 이 정도 걸렸어요. 예. 그러니까 1년 4개월 정도 걸렸는데 제가 그때 막을 때는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까지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는 법조인 생활을 하면서 항상 그 제가 기준으로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네. 내가 저 자리에 갖다 놓았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일까 아닐까를 생각했거든요. 네. 저는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계엄까지 하고 이런 걸 보면 이야 이거 좀 어떻게든 수를 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예. 다만 내가 만약 저 입장에서 이런 사유로 이런 절차로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동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고 신중하자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어찌됐든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했던 결정이니까 뭐 비판을 받아야 한다면 언제든지 뭐 저는 어떻게 할 수.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사실은 그날 그 계엄 당일날 제가 네. 그렇게 세게 그 반감을 느꼈던 거는 저도 이 일말이나마 와 뭐 이런 그런 이렇게 대통령까지 됐는데 계엄까지 하네 이런 생각 때문에 화가 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자기 내적 기준이 확고하신 분이고 법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는 내란은 안 된다는 그런 신념에 의해서
어떤 결정의 순간에 굉장히 확고하게 결정을 하신 내란이 걸로. 확실히 된다는 신념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로 뭐 저도 그 사태를 놓고 네. 아마 평생 뭐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국민의힘 못지않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질문 넘어갈 것 같은데요. 방송 3법 본회의 상정. 지금 1년 만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열게 될 것 같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이 상정이 됐는데요. 여기에 반발하면서도 국민의힘이 준비를 하는 것들이 있고 여당 주도의 법안 상정 그리고 국회 필리버스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사실 소수 야당이 막을 길은 없어요. 막을 길은 없고 왜냐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면 모든 법이 다 통과돼요. 다만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법이 왜 문제가 되고 어떤 게 잘못됐다는 것을 소상히 알리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민주당이 살라미식으로 법안 하나씩 다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송 3법도 왜 문제 삼냐면은 정치권의 관여를 낮춰서 방송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회복하자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해요. 하지만 그 회복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민주당에 내놓은 법안은 시민단체 그리고 노조, 학계, 전문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정 집단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는 그걸 반대하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그렇게 선임된 이사 수도 늘어나요. 그렇게 선임된 이사 수가 늘어난 다음에 그 이사에서 의결해서 사장 추천위원회를 또 꾸려요. 그러니까 그 사장 추천위원회가 결국 국민들한테 돌려준다는 명분하에 일반 국민들이나 그런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거기서 추천된 사람을 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정말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방법일까 하는 게 의문인 거죠. 그렇다면 최소한 공청회라도 거쳐서 중지를 모아보자는 게 저희 뜻인데 네. 그게 없이 살라미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필리버스터가 아마 4시 3분경에 끝나면은 네. 이번 국회에서는 방송법 하나밖에 처리를 못할 거예요. 네. 그리고 다음 8월 국회에 가서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처리할 거예요. 네. 그리고 정청래 대표 얘기한 것처럼 언론개혁 미명하에 추진했다 얘기하겠죠. 하지만 언론개혁도 언론이 우려하는 건 뭐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우려하잖아요. 그것도 담아져 있거든요. 근데 네. 사실 우리 여의도 넘어 팀이든 그런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공정에 가겠지만 더 큰 문제는 여야가 같이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 극우 유튜버 또는 진보 쪽에서도 극자 유튜버 네. 이런 쪽의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서 사실 더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은 쏙 빼고 이런 것만 밀어붙이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거죠. 예. 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대통령께서 가짜 뉴스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봐라라고 이제 부처에 지시를 내렸고 네. 그 부분은 아마 검토가 좀 될 것 같고 그다음 방송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음. 대통령이 되면 방송 장악하는 거지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오히려 취해야 될 태도는 그러면 민주당이 뭐 예를 들면 이사 추천이나 이런 방송 이사 관련돼서 훨씬 더 늘리자라고 할 때 그럼 이 대안이 아니라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네. 그냥 그 기존의 어떤 방식 대통령이 계속 임명하는 그런 방식을 고수해서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만들 수 없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전리품 얘기를 한 겁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방송사에서 각종 방송사에서 이런 혼란스러움을 겪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낙하산 사장이 오니 많이 이 내부 구성원들과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데 이 부분을 더 이상 반복을 하지 말자라고 해서 민주당도 사실은 이 법안이 나왔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받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했잖아요. 네. 받을 리가 없다. 어떻게 뭐 니들이 대통령하고 뜻이 다른 그런 법안을 막 낼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 며칠 뒤에 대통령이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이 오히려 약간 이 좀 당황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지점에서도 약간의 객관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좀 미진하다 혹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대안을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텐데 필리버스터 제가 좀 보니까 그냥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좀 더 좋은
대안을 내놓으면 그건 의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고 국민들도 생각할 여지들이 굉장히 커지니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지점이 없는 것이 대단히 아쉽다. 아, 이게 또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법들이 필요한 거고 또 다른 것도 추가돼야 되는 거고 의견들이 분분한데 법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 제가 방심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국민의 네. 한 사람으로서 네네네. 법 전문가로서 그리고 옳음을 추구하는 분으로서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필요한 법이 뭔가? 제일 필요한 법. 네. 어떤 게 있으면은 아, 그래도 좀 바르게 흘러갈 수 있을까? 우선은 저 검찰 개혁, 제가 그래도 검찰 출신이니까 네. 뭐 방송 3법 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저 전리품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에 정말 공감하고요. 네. 사실 약간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정권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담당하더라도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정체성, 전체적인 하나의 통일성,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 이거는 누가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그건 뭐 항상 유지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 검찰 조직이라는 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검찰 개혁. 제가 처음에 그 검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의 검찰의 모습,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전 원래 법대 출신도 아닙니다만 네. 제가 바라보았던 이 검사의 모습과 지금 현재 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왜곡된 검찰의 모습은 너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는 이제 검사도 다 그만두고 이제 공직도 그만뒀지만 이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아주 공정하고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검찰 운영 시스템이 이번에는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저는 그게 직접 수사의 완벽한 포기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수사기소 비리라는 표현보다는 직접 수사의 포기라는 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직접 수사의 포기, 그리고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함을 확보하는 기능을 검찰이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그런 검찰 개혁이 이번 뭐 9월, 10월 추석 전까지는 뭐 어느 정도 얼개가 잡힌다고 하는데 그런 게 좀 제대로 마련됐으면 좋겠고, 최근에 사실은 이 수사 지연이라던가 그다음 피해 구제가 지연돼 가지고 괴로워하는 일반 국민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네. 그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건 제 전문 분야라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아주 교과서에 나올 법한 그런 말씀. 죄송합니다. 근데 검사에게 직접 수사를 포기하라는 것은 서로 권한을 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아닌가요? 독일 교과서에 보면 네. 검사를 표현하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손발 없는 머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사기관을 두고 있지 않아요. 네. 제가 이제 독일어를 잊어먹었는데 뭐더라 뭐 토트 오네 핸덴가 뭐 네. 그런 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이나 이런데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아주 제한된 경우에 검찰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사건을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사를 하게 되면 그게 정말 어려운데 저는 제가 구속한 사람을 이거 아니다 싶어서 풀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아. 그거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저는 그 윗분들한테 네가 어떻게 구속했다, 네가 아니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수사상 필요 때문에 구속을 했지만 나중에 해보니까 아니니까 풀어줘야겠고 제가 잘못한 건 맞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를 했더니 뭐 사무감사를 뭐 자청을 하네, 자청을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본인이 있었는데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가 너무 힘든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계속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사를 하다가 맞습니다. 나중에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했는데 이건 제가 주장하던 것 같고 반대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 사람을 풀어주고 나중에 또 머쓱하기도 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풀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완전한 그 객관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남이 해온 수사는 모든 증거를 동등한 가치로 판단하면서 이 사람이 억울할까 아닐까를 판단해서 법정에 세울 수가 있는데 내가 수사를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든 법정에 세우겠다라는 고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특히 윤석열 씨처럼 이런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검사의 역할이라는 거, 국민들이 네. 바라는 검사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네. 어떤 것인지, 그 뭐 기소 수사 분리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공소관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없애주려는 게 검사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네. 이번에 그걸 강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런 걸 열심히 하고 있는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이런 직접 수사하는 검사들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겁니다. 감찰관님이 특강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이 앞서서 진짜. 이야기만 들어도 예. 아주 충분히
충분히 네. 좋은 시간을 네. 만들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이거. 관심 주제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정말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할 수 말씀하신 거예요. 있어야 예, 네. 올바른 정치를 만들 수 있는 네. 건데 지금 채팅창에 여러 가지 의견들 많은데 여의도 너머 출연진 너무 탁월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보는 눈이 높으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늘 좋은 출연진들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또 후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덕수님 1만 원 계좌 후원 확인됐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열심히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매일 오전 10시 반에 여러분을 찾아오고요. 더 알찬 내용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